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문제, 바로 고화 리스크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난 9월 대전에서 이 화재가 있었는데 이게 단순 사고 이상의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사건의 본질, 또 우리가 뭘 배워야 할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이 9월 26일 저녁이었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 있는 UPS, 그러니까 무정전 전원정치요. 거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불로 끝난 게 아니라 전산실 내부로 번지면서 무려 709개나 되는 행정정보 시스템이 그냥 동시에 멈춰버린 거예요. 10월 9일 기준으로 복구율이 고작 27.2%였다고 하니 그 여파가 얼마나 컸을지. 물론 핵심 시스템 일부는 비교적 빨리 복구됐다고는 하지만 당장 민원 서비스 중단되고 금융이나 우편 서비스 지연되고 국민들이 직접 겪는 불편이 상당했잖아요.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이걸 그냥 운이 나빴다거나 장비가 낡아서 그랬나 보다 이 정도로만 보기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사건의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여러 기능이나 책임 영역이 만나는 그 경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빈틈. 즉,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다룰 고화 리스크입니다. 이걸 자꾸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책임자 찾기 게임으로만 접근하면 진짜 교훈을 놓치게 돼요. 고화 리스크.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위험. 이런 뜻인가요? 좀 흥미로운 용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생기는 거죠? 네, 그 시스템 운영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 안전 담당 부서는 화재 예방, 인명 안전, 규정 준수 이런 거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죠. 물리 보안팀은 시설 보호나 출입 통제 같은 자산 관리에 집중할 거고요. 그렇죠. 정보 보안팀은 또 해킹 방지, 데이터 보호, 그리고 장애 났을 때 시스템 복구 목표 시간, RTO라고 하죠. 또 복구 목표 시점, RPO, 이런 IT 서비스 연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RTO는 서비스 중단됐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해야 하느냐, RPO는 사고 직전 어느 시점까지 데이터를 되살려야 하느냐, 이런 목표치거든요. 각 팀은 자기 영역 안에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일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UPS 배터리 문제, 이건 안전이나 시설 쪽 영역이죠. 이게 서버 운용 중단, 즉 정보 보안 영역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정부 서비스 전체, 그러니까 업무 영역의 마비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연쇄적인 위험은요. 누구의 명확한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구역만 보니까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파트의 위험 관리는 하는데 그 파트들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발생하는 어떤 새로운 차원의 위험, 이거는 누구도 전담해서 보지 않는다 이런 거군요. 마치 퍼즐 조각은 다 있는데 그 완성된 그림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처럼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화재 같은 어떤 특정 위기가 딱 닥치면 이 빈틈이 갑자기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이 복합적인 시나리오 전체에 대해서 아무도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고화 리스크의 본질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는 이 고화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 때문에 더 커졌을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던데요. 네,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첫째는 물리적 환경 자체의 문제예요. 자료를 보면 해당 건물이 애초에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개조한 형태였다. 이 점이 지적되거든요. 개조 건물이었군요. 네, 그래서 배터리실하고 서버실 같은 위험 요소가 명확히 분리가 안 되고 불과 수십 센티미터 간격으로 같은 공간에 배치되는 등 좀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설계나 비용 문제 때문에 방화, 방연, 전기적 분리 같은 안전 조치가 좀 느슨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평소에는 문제 없던 냉각이나 전력, 배연 시스템 같은 것들이 화재라는 극한 상황에서는 서로 막 얽히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구조 자체가 이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혹시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을까요? 뭔가 절차라던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지적되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UPS 장비를 옮기거나
전원을 매리는 것처럼 위험도가 좀 높은 작업을 할 때요. 각 팀은 자기 분야의 절차만 점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 안전팀은 작업자 안전, 물리보안팀은 출입 통제, 정보보안팀은 DR 계약 체크리스트 확인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몇 분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다. 이 질문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으로 검토하고 공유하는 그런 통합적인 체계가 좀 부족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각자의 절차는 지켰지만 그 조치들이 합쳐졌을 때 발생하는 시스템 전체의 위험은 놓쳤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도 있었겠군요. 실제 불이 났을 때 좀 우왕좌왕했을 가능성도 배대할 수는 없겠네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요인입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재발화 위험도 있고 또 물을 쓸 수 없는 소화 방식의 한계도 있고 장비 과열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전원을 즉시 차단할 건지 아니면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의 재해복구, DR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넘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사전 지침이나 최종 결정권자가 없었다면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 속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자료의 분석처럼 가장 확실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전체 시스템 셧다운이라는 선택을 하기가 쉬웠을 수 있다는 거죠. 명확한 지휘체계나 의사결정 기준이 없었던 게 피해를 키웠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문제가 얽혀 있었네요. 단순히 장비 교체하거나 매뉴얼 좀 보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강조하던데 특히 그 상설 보안 협의체 얘기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핵심은 그냥 이름만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협의체는 시스템 설계부터 장비 배치, 운영 방식 변경, 심지어는 일상적인 작업까지 모든 단계에서 잠재적인 고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랑 서버를 너무 가깝게 둔다거나 건물의 방화 구획이 좀 부실하다거나 아니면 단일 실패 지점 이런 게 존재하는 등의 위험 요소를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딱 정해두고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결정이나 작업은 실제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동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견만 내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변경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이빨이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혹시 다른 구조적인 해결책은 없었나요? 또 중요한 제안 중 하나는요. 모든 서비스의 의존성 경로,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어떤 시스템에 의존하고 그 시스템은 또 어떤 전력, 냉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 의존성 맵, 이걸 만들어서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변경 작업 요청 시에는 이 맵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 영향도를 평가하는 걸 표준 절차로 삼아야 하고요. 또 전원 차단이나 가스 소화 설비 작동, DR 전환 같은 아주 중대한 결정은 누가 최종 승인자인지, 그 사람이 없을 땐 대리 승인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런 고위험 변경은 예를 들어 하루 안에 승인 또는 반려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간을 딱 명시하는 SLA, 서비스 수준 협약을 도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연 자체가 위험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실무적으로는 안전 책임자랑 서비스 연속성 책임자가 같이 서명을 해야만 고위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중 서명 같은 장치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변경 문서도 그냥 작업 내용만 적는 게 아니라 영향 분석, 복구 계획, 심지어 비상대피 동선까지 다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나 절차를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이게 작동하려면 연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을 자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계획만 세워두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매달 실제 상황을 가정한 토론식 훈련, 그러니까 테이블탑 시뮬레이션을 하고 분기별로는 실제 업무 시간에 예고 없이 시스템을 다른 재해 복구 센터로 넘겨보는 실전 훈련, 페일오브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예고 없이요? 네. 물론 비용하고 노력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한번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오는 그 사회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이건 비용이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문서 속에 있는 계획이 실제 위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변화와 실전 훈련 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소유의 일원화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언급됐더라고요. 여러 부서가 얽히면서 책임이 좀 모호해지는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고화 리스크 해결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실 화재가 IT 구역으로 번져서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이 전체 시나리오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단 한 명으로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이요? 네. 물론 현장 실행은 안전팀, 시설팀, 물리보안팀, IT 운영팀, 여러 팀이 협력해야죠. 하지만 이 복잡한 위험 시나리오 전체를 관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소유자, 오너는 한 명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보통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 산하의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복구 BCPDR 담당자가 이 역할을 맡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고 제안합니다. 중요한 건 물리적인 방화벽이나 소화 설비의 실패가 곧바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IT 관점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조직 전체가 공유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하나의 위험, 하나의 소유자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 장비나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복합적인 위험을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할 것인가라는 그 소유권, 오너십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전원을 내릴지, 누가 그 결정을 할지, 어떤 순서로 실행할지가 명확한 문장으로 정의되고 평상시 훈련을 통해 모두가 숙지하고 있다면 설사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이번처럼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재난으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안전, 보안, 시설, IT 등 여러 목적과 기능이 나뉘면서 그 사이의 교차 위험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고화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사건을 통해서 시스템 운영의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고화 리스크라는 개념과 그 해결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특정 부서나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시스템과 조직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논의를 좀 요약하자면요. 핵심은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실질적인 협업체계, 마지막으로 실전 같은 훈련, 이 세 가지입니다. 상설협의체의 실제 중단 권한을 포함한 강력한 힘을 부여하고 하나의 위험, 하나의 소유자, 하나의 기준, 이 원칙으로 복합 위험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요. 반복적인 훈련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조직 문화로 만드는 것. 이것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시스템 내부에 혹시 존재할지 모를 숨겨진 위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 혹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에는 혹시 여러 부서나 기능 또는 책임의 경계에 명확한 주인 없이 방치된 고화 리스크는 없을까요?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